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주최한 김영현 법제처장이 법제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여버리겠다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한 극우 유튜버가 협박 혐의 첫 재판에서 윤 총장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니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했을 경우 같이 살던 사람이 미성년자라도 임차인 명의승계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SH공사 공공임대주택 관련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목줄을 안 한 강아지를 안고 버스를 타려다 운전기사 하차 요구로 버스에서 내리다 사고를 당한 경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기사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0월 3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률방송은 어제 스마트 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아시아 각국 법제 전문가 350여 명이 참석한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교통과 소음, 공해, 주거난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시 문제 해결과 미래의 도시 대안 마련을 위한 스마트 도시를 주제로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한 김형현 법제처장을 만나 얘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 30여 아시아 국가의 법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어제 회의의 화두는 스마트 도시였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4차 산업 기술들을 도시에 접목해 에너지, 교통, 환경 등 대도시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새로운 미래도시 개념입니다. 김형현 법제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스마트 도시의 구현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지역경제의 성장 견인과 도시 문제 및 재난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한 해결책으로 스마트 도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압축적인 고도성장 과정에서 각종 도시 문제를 겪으면서 도시 경쟁력의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모색하였고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막에 앞서 김형현 법제처장을 만난 법률방송 취재진은 먼저 처장 취임 5개월의 소회부터 물었습니다. 저도 이제 법제처장을 하기 전에는 이제 추상적으로 이 법제처 하는 일을 그냥 정부 입법을 총괄하는 곳이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요. 와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법제처가 꼭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왜 이 법제처를 벤치마킹을 해서 법제처라는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법제처를 벤치마킹해서 법제처를 만들려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다시 물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정부 법령 작업을 총괄하는 우리나라의 법제처 같은 정부 조직, 그리고 전체 법령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법령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 김형현 처장의 설명입니다. 개별 법 사이에 모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정부 입법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로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인도네시아의 법제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앞서 지난 23일엔 미얀마 법무부 현지에서 미얀마 법령정보 시스템 MLIS 구축 사업 종료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MLIS는 한 사이트에서 국내 모든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을 미얀마 법안에 적용한 것으로 지난해 5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그동안 MLIS 시스템 운영이나 법령 DB 작업 기술 등을 전수해왔고 모든 전수가 끝나 23일 사업 종료 보고회를 가진 겁니다. 법제처는 개발도상국의 선진 법체계 확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을 미얀마에 전수하여 현재 미얀마어 및 영어로 미얀마 법령정보 시스템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나와 사실을 붙은 후 부장판사를 지낸 천생 문과 출신 김형현 법제처장.
처장으로서 처음 주최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주제를 스마트 시티라는 조금 이과스러운 주제를 잡은 것도 이런 우리나라의 선진 법 체계에 대한 자부와 다른 나라의 이를 전수하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증대하는 각종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마트 도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령을 마련한 아시아 국가 수는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스마트 도시에 관심이 많고요. 우리는 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우수한 법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 주제를 스마트 도시.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부터 스마트 시티 법제와 관련 선제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는 것이 김형현 처장의 설명입니다. 우리나라는 도시 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2008년에 제정하였고, 이를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법률을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한국의 선진 법체계 전수와 함께 국내적으로 법제처의 현재 가장 역점 사업은 행정기본법 제정입니다. 올 6월 기준 전체 국가법령 4,786건 가운데 92%에 달하는 4,400여 건의 법령이 정부 행정 관련 법령인데, 이렇게 수천 건에 달하는 행정법령의 기준을 세우는 말 그대로 전인미답의 사업입니다. 근본법이 되는, 어떻게 보면 헌법에 준하는 법이 되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4,400개의 법이 저마다의 어떤 그 이유와 존재 이유를 가지고 저마다 이제 막 존재해 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질서에 담아내기 위한 것이다 보니, 저도 지금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을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은 환경과 복지, 국토이용 및 개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전방위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어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수천 개에 달하는 개별법들이 상충하는 지점들을 다 담아내면서도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하는 작업입니다. 법제처장 스스로 어떤 모습이 될지 궁금하다는 행정기본법이 무리 없이 제정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지금 매주 그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고요. 지금 아주 열띠게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하는 작업에 있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법안을 이제 성안하는 작업을 할 텐데, 우리 법제처뿐만 아니라 행안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부처 공무원들을 이런 각계각층의 노력이 지배하게 되고 지혜를 모아야지 좀 제대로 된 행정기본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현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나아가 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도전 과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 분야 내실을 더욱 다지는 한편, 다른 나라들과의 법제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극언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 개인 채널을 통해 방송한 극우 유튜버 김상진 씨가 1심 첫 재판에서 협박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총장 집 앞에서 차량 넘버를 알고 있다. 자살 특공대로 너를 죽여버리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 라는 발언들을 쏟아냈고, 이를 유튜브 개인 채널을 통해 고스란히 내보냈습니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 결정을 앞두고 있던 시점으로 윤 총장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며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겁니다. 김 씨는 이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서영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주거지를 찾아가 모두 14차례에 걸쳐 협박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말 그대로 좌충우돌하고 다닌 건데,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씨 변호인은 발언 수위가 과격한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이 아닌 유튜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말이다. 유튜브 1인 방송이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에 직접 도달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는 게 김씨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일단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윤 총장을 향해 직접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해악의 통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씨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 김씨 변호인은 피해자들 면전에 가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현장에 피해자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집회, 시위하고 주고받은 발언을 개인 유튜브에 올린 것이 협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윤 총장에 대해 날계란을 던진 날계란 시위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정말 두려움을 느꼈는지 의문이다며 진심으로 협박했다고 느낀 것인지 피고인에 대해 괘씸죄를 물은 것인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쯤 되는 사람이 김씨 살해 협박에 두려움을 느꼈을 리도 만무하고 직접적으로 해악의 고지를 통보한 것도 아니니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변호사들에 물어보니 일단 윤 총장이 두려움을 느꼈는지 여부는 협박죄 성립과 크게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판례는 보통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면 족하고 그 통고로서 상대방이 실제 공포심을 가졌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면전에서 직접 말한 것이 아니어서 해악의 통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견 그런 측면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집 앞에서 살해 협박을 한 점이나 어찌됐든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언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해악이 통고될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술자리에서 윤 총장과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내가 윤석열 죽일 거다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집 앞에서 협박을 하고 이를 방송을 통해 내보냈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든 해악이 통고됐고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입니다. 유무죄 판단이야 법원이 할 것이지만 이런 식의 극단적인 주장을 언필칭 개인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여과 없이 내보내고 이런 극단적인 주장에 열광하고 퍼뜨리고 이에 고무돼 다시 더 극단적인 주장과 발언을 생산해내는 악화가 악화를 강화하는 시스템. 표현의 자유는 지고지순한 가치지만 좌든 우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말 말도 안 되는 컨텐츠들은 정화와 자정 강제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하길 기대하는 건 난망하고 유튜브 자체든 법과 제도에 의해서 강제하든 말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탈북자 할머니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아파트에 살던 미성년자 탈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자 SH공사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미성년 손자로 임차인 명의 승계가 안 된다며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비워줘야 할까요? 판별로 보는 세상입니다. 북한에 살던 김모 씨는 지난 2000년 부인, 아들과 함께 일가족의 목숨을 건 탈북을 감행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5년 뒤인 2005년 김 씨의 어머니 또한 김 씨의 도움으로 북한을 탈출하는 데 성공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김 씨와 김 씨의 어머니는 각각 SH공사 소유 공공임대아파트를 임차받아 거주했습니다. 그러던 2014년 김 씨 아들 A군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 전입신고도 할머니 주소 아파트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16년 할머니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몇 달 뒤 김 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사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기존 거주하던 아파트 명의는 전 부인에게 넘겨졌습니다. 정리를 하면 아내와 아들과 같이 살던 김 씨가 아들을 할머니 집으로 보냈고 이후 아내와 이혼하게 되면서 살던 집 명의는 전 부인에게 넘기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2017년 임대차 계약 갱신일이 다가오자 김 씨는 어머니가 고인이 되셨으니 임차인 명의를 자신의 아들 A군 이름으로 해달라고
SH공사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SH공사가 김 씨의 아들이 미성년자라 임차인 자격이 없다며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김 씨는 이런 법이 어딨냐고 항의했지만 SH공사는 그런 법이 있다며 김 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건물 명도 소송을 냈습니다. SH공사가 말한 그런 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입니다. 해당 규칙에 따라 A군이 미성년자인 점, A군의 할머니 사망 당시 김 씨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있던 점 등을 들어 두 사람 모두 임차인 승계 자격이 없어 임차 계약이 자동 해지됐다는 것이 SH공사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7 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하지만 SH공사 주장을 기각하고 미성년자도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며 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제한한 규정은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다며 SH공사 주장처럼 임차인 사망 시 명의를 승계할 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망인과 함께 거주하던 직계 혈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탈북자에 해당하는 김 씨 아들은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에 따라 임차인 명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시했습니다. 심심찮게 언론에 오르내리는 미성년자 주식 부호, 미성년자 부동산 부자 이런 금수저와 탈북자인 김 씨와 김 씨의 미성년 아들을 굳이 대비시키고 싶진 않지만 김 씨 부자가 혹시라도 서울시 임대주택에서 쫓겨날까 봐 노심초사했을 걸 생각하면 짠합니다. SH공사가 부적격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차받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최초 임차 시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제한하도록 한 해당 규칙 취지와 1심 법원 판결 사유를 헤아려 항소를 안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